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지 54페이지 15번 차고 유형에 대해서부터 봅시다. 먼저 차고가 뭐냐 하면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우리 그 사례가 요거 있죠. 을이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공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하고 5일 돼가지고 등기를 넘겨받고 공장 허가 신청을 내니까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공장 못 짓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산 거죠. 이것이 착오예요. 을이 착오로 땅을 잘못 산 겁니다. 이 경우에 을이 가면 타서 공장을 못 짓게 됐으니까 땅을 매매 계약을 취소합시다. 가면 취소를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착오를 한 을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소송에서 을이 무엇을 주장할 거냐? 이 계약에서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은 중요한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요 을의 이름이 원고죠. 원고, 그 다음에 착오자, 그 다음에 취소를 하려는 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 되죠. 그자가 그 계약에서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갑의 입장에서 취소를 당할 판이 됐는데 취소를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갑이 그 취소를 막으려면 그 계약에서 을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나는 취소를 못 해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소송에서 갑이 이겼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취소를 못하게 될 거예요. 취소를 막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갑이 소송에 졌다는 거죠. 그럴 때는 취소를 당할 겁니다. 취소를 당하면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 득으로서 다 돌려주면 되겠죠. 요까지가 이제 착오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살살 붙여가면 되겠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기준이 세 가지예요. 주관적으로도 내 입장에서도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내 말고 다른 일반인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공장을 못 짓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장을 못 짓음으로써 무슨 경제적 불이익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그걸 중요한 착오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주변 사정에 비추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을이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것,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 하는데 가령 이 사례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미리 뭘 알아봐야 될까?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샀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니까 을은 싫어도 그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착오의 개념 요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포의자가 모르니까 뭐 상대방도 당연히 모르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착오다. 그럼 이제 착오에는 어떤 종류의 착오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개당 1000달러에 팔아야지라고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청약서를 보내면서 영을 하나 빠뜨린 거죠. 100달러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잘못해버렸죠. 의사는 1000인데 표시는 100으로,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일치를 보낸 표의자가 알았더라면 그대로 안 보내겠죠. 영을 한 개 더 붙여 보내겠죠. 그러니까 표의자도 모르고 보낸 거예요. 상대방은 뭐 을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표시된 대로 100달러로 알고 승낙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일단 100달러의 계약이 체결된단 말이에요. 체결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갑이 요거는 중요의 착오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게 밝혀지면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래서 이런 착오를 말한다. 표시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 하는 것도 있었죠. 갑이 한 개당 미국 달러 100달러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청약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 100달러와 달러는 똑같은 가치겠지 생각하고 미국 달러 100달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했다?
홍콩 달러 100달러에 사세요라고 표시를 해버린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갑이 뭘 착오하고 있습니까?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가 같은 가치인 걸로 착오를 하고 있죠. 이런 착오를 내용의 착오 내지는 가치의 착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질의 착오, 가치의 착오,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 하고 계약했다. 이게 뭐 법률의 착오죠. 세법을 착오한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착오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등등 착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먼저 15번에 1번 보니까 1,000원을 적어야 될 걸 10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표시를 잘못한 거죠. 이런 걸 표시상 착오. 전신기사가 1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뜻을 타정케 하였는데 잘못하여 1,000만 원에 매도한다고 타정케 한 것은 표시상의 착오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런 전신기사의 착오를 우리가 사자의 착오 중에서 표시기간의 착오 이렇게 표현했다. 표시기간의 착오. 그래서 표시기간의 착오는 착오로 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한 개당 1,000원에 100만 원에 매도한다. 100만 원에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을에게 청약서를 적었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시일이 촉박해서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전신기사 A를 찾아와서 이걸 을에게 계단 100만 원에 전보를 좀 쳐주세요 부탁을 했죠. 그런데 전신기사가 전보를 치면서 영을 하나 빠뜨려가지고 10만 원에 사세요. 잘못해버렸다. 그러면 보내는 책에서 의사는 100만 원인데 표시는 10만 원을 잘못해버렸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일치를 보내는 책에서 모르고 보낸 거죠. 뭐야, 착오죠. 그리고 의사 표시가 도달되어 있으니까 효력은 발생하는데, 나중에라도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착오와 똑같이 봅니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러면 되겠다. 그 뭐 1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뜻을 다지켰는데 잘못해서 1,000만 원에 매도한다든지 10만 원에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그 다음 마르크와 달러가 동일한 화폐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하고 100달러를 적을 것을 100마르크라 적었다. 이건 뭐야? 내용의 착오, 가치의 착오도 아까 미국 달러, 홍콩 달러와 같은 뜻이죠.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걸로 믿고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은 법률의 착오다.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사면서 모르고 사면 하자담보책임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착오한 거죠. 하자담보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식과 관계없이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다른 주소에 잘못 전달한 것, 이거는 뭐야?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착오인데 이거는 착오로 보지 않죠. 그런 거예요. 갑이 마음속으로 한 개당 100만 원에 팔아야지라고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킥서비스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주면서 요걸 100번지에 사는 어린이 집에 갖다 주세요 부탁을 했죠. 근데 A가 집을 잘못 찾아가지고 말이죠. 옆집에 사는 101번지에 사는 병의 집에다 편지를 갖다 줬어. 그럼 상대방 을에게는 편지 자체가 도달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건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생기고 도달이 안 됐으니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착오의 문제는 애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리네. 16번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경우는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경우는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한다. 이거는 이제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이 동시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번에 우리가 이거는 두 개가 만났을 때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이 만나면 하자담보책임만 인정한다. 이건 특별 규정이 되었죠. 평소 연습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갑이 중고 TV를 판매하는 상인인데 을가 3월 1일 중고 TV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이 중고 TV를 고른 다음에 29인치 TV를 사왔는데 화면은 노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하자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을의 요 매매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 잘 안 나오는 TV를 잘 나온다 생각하고 사온 것 자체가 뭐야? 착오죠. 그리고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은 하자죠.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데 착오는 모든 법률행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인데 비해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와 같은 유사한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동시에 문제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특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착오의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고 하자담보책임만 인정한다 이랬죠.
그래서 1번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는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만 성립한다.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제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속권은 배제된다. 아까 말한 대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데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리면 지소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된 경우 줄치고, 요거는 무슨 생각이 나요? 저번에 우리가 공원휴게소 이야기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도변에 이것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시청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토지 전부를 기부 체납을 하고 당신 돈으로 휴게소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리고 건물과 토지 전부를 국가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30년간 무상으로 빌려줄게.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준 거죠. 이만큼은 기부 체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의 안전 토지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부분은 기부를 안 해도 되는 땅이에요, 국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16배나 넓은 땅을 국가에 기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야? 기부를 안 해도 되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다. 착오죠. 그런데 왜 착오에 빠졌을까? 국가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정보를 잘못 제공해줘 착오에 빠졌죠. 이런 것을 유발된 종기 착오. 그러니까 갑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을 시켰다. 그럴 경우는 착오에 빠진 자보다 유발을 시킨 자가 더 나쁘기 때문에 이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더라도 전에 우리가 일부 취소를 이제 한다 그랬죠.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유발된 동기 착오는 동기의 표시 유무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기 착오는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죠. 그런데 유발된 동기 착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 벌써 틀리죠. 그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 판례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중요 부분의 중과실은 입증을 못 했는데 갑이 소송 과정에서 을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럼 경미한 과실을 입증했을 때는 지소를 한다 뭐 한다? 지소를 할 수 있죠.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지소를 막을 수 있지, 경미한 과실만 입증해갖고는 지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소를 당하니까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은 돌려주고 또 받은 돈 1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갑이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은행에 뭐 대출을 낸다든지 타인에게 사채를 쓴다든지 하면 이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경미한 과실이 있는 을에게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미한 과실 정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극히 나쁘다고 보지 않죠.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논리상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죠. 과실은 나쁜 게 아니잖아. 과실이 한다. 착오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착오도 자기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착오자에게 설령 경미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를 판례죠. 중대한 과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입증이 되어버리면 아예 지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갑에게는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과실이 있든 중대한 과실이 있든 착오의 경우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사기하고 다르죠. 사기는 나쁜 거니까 사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때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문제되면 그때는 어떻게? 사기만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그랬죠. 평소에 우리 연습할 때 사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선택이다 이랬죠. 아까처럼 뭐 중고 TV를 사는데 어리갑에게 29인치 TV를 고른 다음에 이 TV 잘 놉니까? 물어봤어. 근데 매도인이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은 잘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사왔는데 소리는 노는데 화면이 안 논다. 그건 뭐예요? 잘 안 노는 TV를 잘 논다 생각하고 사온 것 자체가 착오죠.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법률에 의해서 착오와 사기가 동시에 문제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선택. 요걸 하든 둘 중 한 개를 선택적으로 준용한다. 했죠. 선택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 사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선택이에요.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두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 넘어서 17번 봅시다. 다음 중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가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거는 뭐야? 유발된 동기 착오죠. 따라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갑이 토지가 있는데 시청 공무원이 와서 당신 토지가 도로 부지로 수용 예정지니까 빨리 해비 수용에 응하세요. 그래서 갑이 도로 부지에 수용되는 걸로 알고 해비 수용을 통해서 국가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는데 그 뒤에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보니까 내 땅은 도로가 닦이지도 않은 거예요. 도로 부지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도로 부지에 포함된다는 말을 믿고 국가에 매매를 했는데 그것이 도로 부지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정보를 잘못 제공해가지고 도로 부지에 안 들어가는 땅을 들어가는 걸로 잘못 알고 국가에 넘겨준 거 아니야. 착오죠. 그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하시겠다. 따라서 이런 유발된 동기착오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도 그 중요한 착오로 본다 이랬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이게 법률이 착오인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부과됐단 말이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줄 알았으면 계약 체결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건데 부과 안 될 거다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중요 부분을 차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것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 채무의 보증인이 될 의사로 을 채무의 보증인이 됐다. 이것도 중요한 착오죠. 그러니까 동생이 돈을 빌린 걸로 알고 행님이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친구가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자를 잘못 알고 보증을 쓴 거죠. 중요한 착오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가 동그라미 치고 시가란 것은 정가가 아니죠. 정가는 딱 정해진 가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기나 착오가 될 수 있지만 시가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이 유동적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가를 잘못 알고 한 것은 착오가 될 수도 없고 시가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시가는 사기도 착오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시가에 동감치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4번이 답입니다. 농지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하천이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거죠. 계약을 맺을 때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소개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1300평 중에서 한 60평 정도가 하천부지다 이런 설명을 듣고 땅을 샀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60평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600평 정도가 하천부지인 걸 밝혀졌다. 그럴 줄 알면 샀다 안 샀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샀겠죠. 그런 것을 말해 중요 부분의 착오다. 중요 착오가 있으면 뭐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토지 해당 경계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설명했죠.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옆에 요약집을 펴놓으시고 요약집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그 요약집에 판례가 쭉 그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줄쳐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라면 줄치고 요거는 뭐 중요한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임대인 그러니까 갑의 건물인 줄 알고 을이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갑의 것이 아니고 제3자 A의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거지 건물 주인이 누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중요한 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의 건물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갑의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 건물 주인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남의 것을 빌렸다면 중요한 차로 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죠. A 땅을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나서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A인 것을 이제 의뢰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 계약은 아무 문제 없죠. 계약은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속을 할 단계에서는 남의 거든 내 거든 관계없어. 나중에 이행날짜가 돼가지고 약속만 지키시면 되죠. 그래서 남의 것이라면 갑이 뭐야? A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넘겨주면 될 것이고 남의 건물이라면 A로부터
갑이 건물을 다 빌리든 사든 다시 을에게 빌려주면 되는 거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행만 해주면 되니까. 이행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뭐 담보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줄을 치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갑이 뭘 했다고 을의 그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서 계약을 맺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을보다 그 착오를 이용하려는 갑의 경향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때는 갑을 보호 안 해주겠다. 따라서 취소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그 판례도 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 경우에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것도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재단법인 설립도 법률행위고 이것도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네. 서면에 의한 출연이든 의사표시, 직접적인 구두에 의한 출연이든 착오에 의한 것을 이유로 당연히 단독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믿은 경우에 줄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 교수 이야기인데 공과대학 그 건축학과 교수는 당연히 건축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 믿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없더라.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자하고는 설계 용역 계약을 맺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서 그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건축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안 맺겠죠. 중요한 착오를 본다. 그 다음에 공장을 경영한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이 건축될 수 있는 여부를 간헐간청에 알아보지 않은 거. 바로 요거다. 그죠? 공장을 설립하는 자가 간헐간청에 알아보지 않고 덜렁 샀다면 그거는 신중하게 사지 못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착오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 착오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줄을 치고 그 위에다 그린벨트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땅을 살 당시부터 그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매수인이 의도한 대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는 뭐야? 동기 착오죠.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잘못했다. 그게 착오인데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뭐야? 땅을 사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동기 착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릴 거다 생각하고 땅을 산다 못 풀렸다든지 공업단지가 들었을 거다 생각하고 땅을 샀는데 안 들었다든지 전부 다 동기 착오죠. 그런 것은 동기 착오다. 주체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줄치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다 말이야. 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그럼 가압류 등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와 똑같죠. 그죠? 따라서 이건 착오가 없는 걸로 봅니다. 취소가 안 되겠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 착오는 아까 본다시피 표시 여부를 범람하고 언제나 취소를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줄을 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이런 뜻이죠.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든지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뭐야? 덜렁덜렁 샀다. 신중하게 샀다 볼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 줄치고 그럼 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 줄치고 이 유명한 판례죠. 옛날 우리 하천부지 할 때 봤다. 그죠?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다시 뭘 주장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갑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A가 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토지가 시가가 2억 정도 가는데 건매물로 1억에 나왔으니까 버뜩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상하죠. 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 토지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토지가 한 3,3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평 정도가 하천부지로서 못 쓰는 땅이다. 그래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우리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계약금도 한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월 한 5일쯤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더라. 60평이 아니고 토지의 약 절반 가까이 되는 600평 정도가 하천부지로 못 쓰는 땅이더라. 이게 뭐예요? 해낭이 차고죠. 소개받은 것과 현재 상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걸 해낭의 차고다라고 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샀다 안 샀다. 절반 정도 못 쓰는 땅이라고 안 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의 차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 부분의 차고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어른 뭘 할 수 있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취소권이 생겼습니다. 한편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어리 고민이 생겼다. 그죠? 취소를 할까? 아니면 토목업자에게 물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내가 600평을 흙을 부어가지고 완전한 1,300평 토지로 만들어주겠다 이럽니다. 어리 입장에는 그러니까 공사비 5천만 원 들어가지고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2억짜리 땅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한 5천만 원 득이죠. 그래서 공사를 할까 취소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날짜가 넘어와 버렸어. 어리 중도금 지급을 안 하는 순간 바로 재무불이행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갑이 그 재무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적당한 재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고기간이 경과되면 이제 해제권이 발생하죠. 갑이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을 해제를 시켜버렸어. 그럼 해제를 시켜버리면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리죠.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뢰 입장에서는 재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어뢰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계약이 해제돼버리면 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또 배상을 해줘야 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그쯤 되니까 어리 소송을 제기한 거야. 소를 제기하기를 판사님 나한테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취소권을 기획균등의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판례가 한번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급적으로 계약이 무효되기 때문에 취소란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깨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계약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버리니까 취소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못한다는 게 과거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판례를 통해서는 해제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자로 하여금 무슨 이익이 있다면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무슨 이익이 있다면 논리에 어긋나더라도 해제된 계약도 뭘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판례다. 중요한 판례예요. 지금 이제 어뢰 입장에서도 해제가 되어버리면 계약금 1,000만 원이 몰수당하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취소를 했다면 뭐야? 소급해서 무효되고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되받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해제된 계약도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되받아올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를 허용한다는 걸 판례예요. 그 판례 잘 챙겨 놓으시고 그래서 19번에서는 틀린 것이 5번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판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줄치고 이거는 뭐 착오 없는 걸로 되어버렸죠.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바로 1번이 틀리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갑이 한 개당 1,000달러에 팔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을에게 100달러에 사세요 라고 했는데 을이 국제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 스스로가 갑보고 뭐랬습니까? 1,000달러에 살게 승낙하면서 이 사람이 갑이 착오를 한 사실을 알고 1,000달러에 사겠다라고 승낙해버리면 갑의 의사도 1,000달러에 팔겠다. 을의 의사도 1,000달러에 사겠다.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되어 버렸죠. 일치되기 때문에 이건 의사 표시가 일치되고 아무 하자가 없는 의사 표시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인정해 줘버렸다 말이죠. 진정한 의사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의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거는 착오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뭐 하천부지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했다. 이거는 뭡니까? 4번은 오프시먼치이죠. 속으로는 A 토지를 사고 팔 생각이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는 B 토지를 잘못 표시했다 할지라도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합의가 된 계약이니까 이거는 지분을 착각한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착오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따라서 그 A 토지 계약은 완벽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5번은 아까 말한 대로 공원휴게소 이야기죠.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라서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안 줘야 되는 땅을 국가에 줘버렸다. 다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21번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3번을 봅니다. 신음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 것은 표시상 착오인데 그 착오가 제3자의 줄을 쳐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줄치고 요거는 이제 표면상 볼 때는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판례에서 우리 판례는 뭐다? 요 때는 사기는 인정하지 않고 착오만 인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착오. 그래서 이건 조금 암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언뜻 보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로 인정되고 아까 본 대로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발생되면 어떻게?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적으로 준행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보면 틀린다고. 그래서 요 예외적 판례니까 조금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는 암기를 합니다.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졌다. 판례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법논리에 맞춰서 판례가 쭉 가는데 간혹 가면 법논리에 어긋나는 판례가 가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나머지 보면 이번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끊고 이건 왜 그럴까요? 화해계약 미술치고 화해는 양보를 진전합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는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심정을 한다 이랬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손해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건 애당초 손해보기로 하고 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그거는 자신의 그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취소를 못한다 이랬죠. 저번에 그 판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판례는 둘째 줄에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면 거기다 줄을 치고 아까 우리 중요 부분이 착오되려고 하면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그리고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사원 같은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말한 대로 오포시먼치죠. 수용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합의는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B 토지를 잘못 적어버렸다 그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줄을 칩니다.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인정되는 때 줄치고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거는 뭐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착오의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것이 착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을 봅니다. 갑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갑을 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 용도가 주택 건설 용지로 기재된 사실이 있지만 어떤 규모의 주택을 할지 언급이 없었으며 어른 갑의 구체적인 건축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실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둘째 줄을 보니까 법령상 제한으로 거기다 줄을 치고 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였다.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동기의 착오다 하는 말을 찾을 수 있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표시되기 전까지는 그 밑에서 위에서 넷째 보니까 뭐 어떤 규모의 행태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래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이 말은 합치면 뭐가 돼요? 동기의 착오로서 그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지소가 돼야 안 돼. 지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1번인데 그 말만 찾으시면 뭐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고 아마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바가 없으니까 착오로 인한 지소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계약은 그냥 유효다. 이렇게 답을 하면 쉽죠. 그죠? 1번이 답인데 그 밑에 뭐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이런 말도 말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사기도 안 되고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겠네요.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데 답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둘째 줄에 법령상 제한으로 그거 하고 넷째 줄에 어떤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요 두 개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한다? 동기의 착오로서 동기가 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소할 수 없다. 지소를 못하니까 그 계약은 뭐다? 완전한 유효인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 사기 강박은 기본 사례를 가지고 쭉 보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사기 강박은 저번에 우리가 종류가 상대방 사기도 있고 제3자 사기도 있었다. 그죠? 상대방 사기는 결론이 뭐예요? 언제나 취소.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은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취소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정리를 해줘. 그죠? 그 정리한 부분, 그 요약집에 보면 그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딱 펴놓고 같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 제3자 사기 중에서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하다 했거든. 그걸 갖고 봅시다. 평소에 우리가 본 기본 사례가 요거였어요. 갑의 시계가 3천만 원 정도가 하는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근데 A가 그 시계를 먹을 목적으로 갑에게 접근해서 기망을 하죠. 내가 시계를 감정하는 전문가인데 시계를 구경 좀 합시다. 보여주니까 A가 하는 말이 이 시계는 잘 만들어진 가짜로서 한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네요. 이렇게 기만한 거야. 기만하니까 갑이 뭐야?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오인을 하게 됐다. 이 착오란 말은 사실관계를 착각해서 오인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있는 와중에 을이 우연히 와서 하는 말이 내가 100만 원을 지급할 테니까 시계를 파시죠 라고 청약을 했고 그에 대해서 갑은 30만 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당연히 3배 비싸게 주고 판다 생각하고 팔겠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 날 두 사람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5월 1일쯤 돼가지고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5월 1일 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죠? 그런데 이 계약을 가만보니까 사기는 A가 치고 계약은 Ö라고 맺었는데 상대방 Ö는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고. 따라서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 제3자 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경우는 원칙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를 하고 싶으면 갑이 뭘 해야 될까? 상대방 을이 알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갑이 상대방 을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3천만 원짜리 시계를 30만 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갑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중요미 착오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중요미 착오가 아니고 사기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다. 근데 그 취소는 뭐 상대의 취소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망에 대해서 봅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속에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망이라는 것은 정신을 혼돈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기는 속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기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1단이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가 1단계, 2단계는 착오를 통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2단계,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한 사기는 절대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라는 것은 속이는 행위인데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속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만히 있는 침묵도 침묵을 다른 말로 부작이다라고 하죠.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 아까 우리 TV 사러 가지고 저 TV 잘 나옵니까? 물어보면 TV 판매상은 뭐예요? 그것이 잘 나온지 안 나온지 설명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사기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된 거, 기망의 정도입니다. 기망의 정도는 위법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는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그래서 통상의 용납될 수 있는 정도의 거짓말은 뭐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용납될 수 있는 정도의 거짓말은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상의 거래 관행을 넘어서는 정도의 기망인 경우는 그건 사기로 보겠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 사술의 정도가 통상적인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사기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평소에 봤던 것이 뭐야? 백화점에서 사기세일을 하면 그건 사기로 보고 난전이나 야시장에서 하면 사기로 안 본다 이랬죠. 그런 판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되는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도 2단계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가 뭐냐면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을 했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고, 기망을 당했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고, 그 다음 2단계는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계약을 맺게 됐다는 것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원인과 결과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기 2단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기망이 제대로 갖추어졌고, 그래 기망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이 갑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때는 지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소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봅시다. 그리고 이 사기란 것은 구조가 이렇죠. 사기강번.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했고, 결정된 의사를 그대로 표시했다 할지라도 애당초 의사결정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고, 전에 우리가 당사자, 목적, 의사 중에서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무효취소는 절대적 무효취소,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취소는 상대적 무효취소 연습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취소를 하더라도 상대적 무효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사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23번 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외행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아까 일치되어 있죠. 그런데 의사결정에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 줄치고, 과실은 사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래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과실로 인한 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했거든. 3번 신의치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요거다. 일정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침묵이죠. 그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줄치고, A가 시계를 팔아라. 갑이 안 판다. 그러니까 A가 어떻게 했어? 강박을 했죠. 강박을 했다는 겁을 줬어. 겁을 줬는데 갑이 겁을 먹은 정도가 의사 능력이 상실될 정도로 겁을 먹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은 뭐가 된다? 처음부터 당사자의 하자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 5번 사기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5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다. 5번은 맞고요.
착오를 이유로 답이 잘못된 것 같네. 이거는 23번에 지금 정답지에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답이 없다 그죠? 전부 다 맞습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 해설지를 한번 볼까요? 해설지 23번에 4번을 보니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단지 범인의 예행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해설지는 바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23번의 4번 지문에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것도 맞는 거죠. 23번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23번은 정답 없음 적어 놓으세요. 4번도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지소는 선의 삼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왜 그래요? 지소는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 상대적 이렇게 적습니다. 당사 의사표시와 관련된 지소는 무조건 뭐야? 상대적 무효 지소죠. 따라서 선의 삼적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료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상품의 선전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되겠죠?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정도의 벗어난 거짓말 이 말이죠. 사기로 본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줄치고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줄치고 요거는 무슨 소린가 하니까 기망을 했는데 착오에 빠졌는데 그 착오의 정도가 동기의 착오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지소가 돼야 하는데 요거는 착오로서 지소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기망을 했기 때문에 뭐로는 지소할 수 있다? 기망으로서는 지소할 수 있다. 기망을 했는데 동기의 착오에 빠진 정도라면 착오는 지소가 안 되지만 기망으로서는 사기로서는 지소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망을 했는데 착오의 정도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빠져버렸다. 이때는 뭐야? 중요 부분의 착오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도 지소할 수 있죠. 그리고 사기를 위해서도 지소할 수 있죠. 이때는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문제되니까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기에서의 이 착오는 꼭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사기로 인한 지소 요건으로서의 착오는 동기 착오만이라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착오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기와 동기 착오 문제되면 동기 착오는 착오가 아니니까 그때는 사기만 지소하면 될 것이고 사기로 인한 지소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망과 중요분이 착오 문제됐다. 이때는 둘 다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착오로 인한 지소할 수 있고 사기로 인한 지소할 수 있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생긴 경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만 인정되고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는 지소할 수 없다. 이 4번이 틀리죠. 사기에 의해서 법률행위인데 그 착오의 정도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생겨버렸다. 이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 그 자체도 지소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기와 착오가 동시에 문제되고 둘 중 한 개를 선택적으로 내려야 되겠죠. 틀리고. 그 다음에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 없는 줄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언제든지 지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3자 사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없어. 그러면 사기를 친 놈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두 사람만 있죠. 이때는 보호대상 상대방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한 갑은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지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했다는 것은 재산법인 설립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포기를 했다든지 유언을 했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는 언제나 지소할 수 있다. 보호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번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줄치고 위에다 공법행위 이렇게 적습니다. 평소 우리가 적용제외범위에서 공주가 이렇게 언법에 있죠. 그래서 소송행위도 일종의 공법행위니까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법행위는 사기 강박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3자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 사기로 봅니다.
대리인 A가 갑에게 사기쳤고 갑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본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본인과 사기를 친 제3자 대리인은 한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 사기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결론이 뭐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다. 그죠? 기준이 그런 게 써 있어야 돼. 평소에 우리 연습한 대로. 사기는 상대방 사기와 3자 사기로 나누는데 상대방 사기는 언제나 취소,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요 첫날 사기 강박 맨 이론 과정에서 사기 강박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맨날 요걸 연습했죠. 그죠? 요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요걸 기준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 이론 수업이 충실히 깔려 있어야 문제가 쑥쑥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사기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대방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리죠. 그 다음에 3번하고 본 거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는 그건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동함치고, 아까 시가는 거짓말 하더라도 이건 속이는 걸 볼 수 없다 그랬죠. 착오도 되지 않고 사기도 되지 않습니다. 시가는. 그 다음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줄이십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는 것과 사기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 여부는 문제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갑이 3천만 원 받아야 될 시계를 1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한 2,9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손해배상을 사기친 A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갑과 A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갑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꼭 을과 맺은 계약을 취소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그대로 두고 요 2,900만 원 손해배상만 청구해서 받아오면 이 사람은 3천만 원 보증이 되겠죠. 100만 원 받았고 2,900만 원 받아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착오로 인한 취소는 별도의 문제니까 손해배상 시 꼭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줄을 칩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무슨 말이야? 선의 무과실 이 말이죠. 그때는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겠죠. 아까 취소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의 무과실이 돼버리면 을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그 다음 2번 사기와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성계인 줄치고, 포괄성계인은 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을 다시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인은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을 보지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이라도 보호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 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끊고, 이건하고 우리 애호란 거죠. 언뜻 보면 기망과 착오가 동시에 문제돼가지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적으로 준행할 수 있다 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는 뭐라? 사기는 문제 삼지 않고 착오로 인한 취소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여보세요. 그 판례. 예외적인 판례에 대한 거 계속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려는 이 시가를만 동을 치면 되겠네. 시험장 가서 다리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시가를 딱 보면 시가는 뭐예요? 사기도 착오도 아니다 이렇게 갚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봤던 거죠.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 의사표시라는 뱅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친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대방 같은 페이지죠. 대리인과 아까 A가 사기치고 을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상대방과 그 대리인은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 사기에 해당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맞는 말이죠. 상대방 사기는 언제나 취소. 그 다음에 27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 적합성은 별로 없는 문제다. 그죠? 이거는 시험은 이렇게 구석에 있는 판례는 잘 나오지 않아서 공동묘지가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대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이 아파트 분양자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분양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돼. 뭐 공동묘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게 해모시설이 있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 계약에 있어서 분양 계약 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신칙에 맞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사기친 걸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기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판례는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라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본 것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줄치고 그래서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갑은 병을 A를 상대로 2,9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별개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손해배상의 문제와 요 입증을 해서 지수를 하면 되게 돼요. 지수를 하면 시계 돌려받고 받은 돈 100만 원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기로 인한 지소의 결과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하고 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와 그 다음에 기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 다를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계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2,900만 받아오고 이러면 병은 뭐야? 갑은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하여튼 3,000만 원만 보전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든 부당이득으로 시계를 돌려받든 둘 중에 한 개만이지 둘 다를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발생은 하지만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방법인 이전 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 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3자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시방법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 원인을 맺어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110조 사망소정의 3자에 해당한다 되는데 27번 4번 질문을 한번 봅시다. 그 해설을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 민법 110조 사망소정의 3자란 양도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부동산을 양도계약에 행성돼.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밑에 보면 시계를 아파트로 고쳐서 보면 되겠죠. 갑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파트를 팔았다.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다. 병이 다시 정에 팔았다. 그러면 기망행위를 한 을과 직접 계약을 맺은 병만 제3자가 아니고 요 병으로부터 다시 전달한 정도 3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만, 사기친 직접 상대방만 3자 사기고 이제 직접 사기를 봅시다. 상대방 사기. 을이 사기를 쳐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로 7천만 원에 샀다 칩시다. 이럴 경우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자도 3자지만 그 자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자도 3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3자다 대신 그 부분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방의 원상회복 없는 동생관계가 있다. 동생관계에서 저는 우리 외운 것이 무치 영의미 이렇게 하죠. 무치할 때 치가 뭐예요? 무효, 취소. 무효 취소가 되면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취소가 되면 100만 원 돌려주고 동시에 시계를 돌려받겠죠. 그래서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8번 28번 강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먼저 4번 한번 볼까요?
강박행위와 공포심 유발 사이에 인간관계 존재해야 되고, 인간관계 유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잘못됐죠. 인간관계 유무는 주관적으로 인간관계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꼭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강박을 하면 공포에 빠지겠죠. 근데 강박을 했는데 강박을 당한 갑이 공포에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강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겁이 간이 작으면 조금만 강박을 하더라도 겁을 먹을 거고, 간이 크면 뭐 어지간히 강박해도 겁을 안 먹겠죠. 그러니까 겁을 먹었나 안 먹었나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강박을 당한 사람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거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뭐 5번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판례죠. 그래서 땅을 사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갑이 땅을 안 팔아간다. 근데 갑이 도둑이라든지 사기를 치다는 사실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럼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고소고발한다 하니까 갑이 겁을 먹어가지고 땅을 팔았다면 이것도 강박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나머지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9번 강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은 우리가 평소에 봤던 거죠. 강박에 의해서 정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리의 내심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건 MBC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신군부가 MBC 주주들한테 주식 포기를 강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일단 결정했고, 마음속으로 진짜로 포기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거야. 결정했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표시했다면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의사 표시가 일치되기 때문에 이걸 비진의로 인한 의사 표시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포기각서는 유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그죠? 그때 그 판례에서 강박을 이유로 해서 소송이 들어갔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이 비진의로 해 가지고 주식 반환해 주세요라고 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지 주장하지 않는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진의가 되냐 안 되냐 이건 판단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MBC에서는 강박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비진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뭐 성립 과정에서의 강박은 반사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지유사유죠. 그 다음에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지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고 상대방이 알아버리면 지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건 오늘 몇 번 나온다. 그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면 이거는 무효다. 그 다음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그래서 해악의 고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고지를 했다면 이거는 뭐라 강박으로 본다 이랬죠. 아까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을 내가 개인적 재산권 이득, 즉 아까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재산적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이용을 한다면 이것도 강박이 된다. 이런 뜻이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시다.